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골목에서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폭행 장면은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의 집에 속옷과 립스틱을 두고 떠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들이 주차돼 있던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최근에도 차를 훔쳐 강원도로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남성이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예,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무슨 날? 취임식 다음 날? 예, 뭐예요? 아, 정치 얘기하지 않는 사건 반장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수진 기자의 35번째 생일입니다. 아니, 35 축하합니다. 35번째가 아니고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립니다. 33살 생일 33살 아니고.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 많이 좀 감사합니다. 선물 가져오셨죠? 네, 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우리 이수진 기자가 아침에 미역국도 못 먹고 왔다고 그런 또 슬픈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아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사진 보여주시죠. 저거 아파트 인근 상가 캐노피 그 유리가 보시다시피 박살난 겁니다. 천만다행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만약 고의였다면 누구 하나 죽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하고 던진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경찰에서 이거 수사 중인데요. 꼭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근데? 어?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아, 이름표 왜? 아, 진짜 양 변호사님 깍쟁이 진짜. 아니 뭐 깜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35번째보다 조금 더 낮은 생일을 맞은 이수진 기자, 그리고 출연료를 전액 쾌척하겠다는 박준 변호사,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박상희 소장, 그리고 이름표 떨어진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일하느라 사반 못 봤더니 사는 재미가 없어요 하신 김미원님, 우리 서방님 50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최미숙님, 양지열 변호사님 자랑스러워요. 결혼 전엔 저도 양씨였거든요 하신 미국 메릴랜드의 방혜숙님, 아마 미국에서 부군의 성을 따르신 모양이에요. 자, 사반에 악플 달지 말아라 하신 네가 좋아요님, 아유 제 마음입니다 그게. 자, 이선임님, 곽은하님, 최민숙님, 임수진님, 비영멜님, 기부천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약간 슬픈 뉴스부터 시작해 보죠. 예, 강수연 영원히 잠들다입니다. 지난 주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와 이 작별한 배우 고 강수연 씨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해서 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수연아, 친구처럼, 딸처럼, 동생처럼 네가 곁에 있어 늘 든든했는데 너가 그리 바빠서 서둘러 편히 쉬어라. 저는 선배님의 영원한 연기부 조수였고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였습니다. 소탈했고 친근했고 섬세했고 어딜 가나 당당했고 어디서나 모두를 챙기셨습니다. 언니 잘 가요. 한국 영화에 대한 언니 마음 잊지 않을게요. 언니 가오도
언니 목소리도 잊지 않을게요. 아, 여기 문소리 씨는 막 정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신 이 연결식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배우 강수연 씨의 마지막 길을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함께 배웅했습니다. 동료들은 추모사에서 고인이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요. 배우 설경구, 정우성 씨 등 동료들이 운구도 함께했습니다. 강수연 씨는 경기도 용인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신호 위반 하더니 당당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 유턴 신호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돌아도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유턴을 하는 순간 아이고야 이거 직진 트럭하고 쿵 불박차 운전자 순간 나 미쳤나 봐. 어떻게 신호 착각했나 봐. 내 과실 100%면 어떻게 하지? 당황하면서 상대차 운전자의 일방적으로 훈계를 듣습니다. 들어보시죠. 신호에 지금 돌리신 거예요? 네? 신호에 돌리신 거예요? 신호 떴는데요? 그냥 내가 오고 있으면 안 돌리셔서 이렇게 돌리신 게 어딨어요? 신호 아니었습니까? 네? 신호였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어디냐고요! 아무리 자신이라도 내가 지금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기다렸다고 들어야지! 갑자기 내 앞에서 딱 들어오는 게 어디냐고요!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완전 그러니까 이겁니다. 분명히 신호 맞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 아닌가? 그렇죠. 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좌회전 신호에 통상 유턴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보행 신호 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봤지만 좌회전 신호가 걸리고 유턴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은 당연히 다른 좌회전이나 자, 지금 좌회전에 가요. 좌회전에 지금 유턴을 하잖아요. 유턴. 그런데 접촉사고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럼 난리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야, 내가 서울서 왔다. 하루에 100만 원 번다. 너 어떨 건데? 직진을 하고 있으면 멈춰줘야지. 네 왜 들어가는데? 라고 해가지고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상당히 겁을 먹고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가 왔고요. 보험회사하고 같이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신호 체계는 똑같아요. 여기가 좌회전이면 저쪽도 직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지금 차량 트럭이 신호 위반한 겁니다. 좌회전 신호에 직진해서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이쪽 좌회전, 저쪽 좌회전이에요. 둘 다 좌회전하는 게 맞는데 좌회전하니까 상당히 유턴할 수 있는 건데 반대편 차량이 신호 위반하고 들어오면서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소장님,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너무 당당하고 너무 강하게 나오면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여러 번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이분 지금 이 차량이 8개월 기다려서 나온 차량이래요. 이거 정말 너무 아끼는 차량인데 그리고 게다가 이제 새 차, 완전 4개월도 안 탄 새 차인데 이렇게 막 상해서 너무 속상하고 이제 유턴 트라우마가 생겨서 유턴할 때만 되면 내가 혹시 또 잘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니까 참 세상에. 심적으로도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맨발로 오징어 꾹꾹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발로 꾹꾹 밟습니다. 저거 마른 오징어 저거 납작하게 펴는 작업을 맨손 그리고 앞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맨발로 모두 위생 장갑, 모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안 보입니다. 신던 슬리퍼는 오징어들과 완전히 뒤 섞여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말이죠. 자, 이 기자. 네. 저희가 지난 1월에도 흰색 슬리퍼를 신고 마른 오징어 펴던 그 영덕인가요? 거기 오징어 공장. 저거. 네. 지금 나가는 거. 저거 하면서도 이게 뭐냐 했는데 지금 그 영상 보니까 이거 완전 양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 오징어를 삶아 먹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그대로 드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걸 맨발로 밟을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이 영상이
경북 포항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남성이 틱톡 계정에 올린 거래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이 아니 이게 설마 한국인가 싶어서 이 남성의 계정을 쭉 봤는데 지난해 1월부터 경북 포항에서 일한 그런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한국 상황이 맞다고 하고요. 이 발로 밟은 오징어를 보면서 이 남성이 지난날을 추억하며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영상 제목이 지난날을 추억하며였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이 오징어 어딘가에 팔렸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주에 먹은 오징어가 어쩐지 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짭조름하지 했는데 혹시 제가 먹은 건 아니겠죠? 알 수 없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난해 1월 영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저 영상을 보면서 저도 지난 1년 동안 먹은 오징어들을 다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상했던 게 없었나. 이게 다 소화가 돼서 끝난 상황인 거거든요. 끝났죠 이미. 끝났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죠? 진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올해 1월에 지금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지금 밟았던 업체죠. 예. 거기도 과태료 70만 원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게 어찌됐든 식약처에서는 가능하면 폐기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로 끝났습니다. 3,800kg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올해 1월 이후에 드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난히 좀 간이 잘 돼 있다 싶은 오징어를 드신 가족 여러분들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할머니 손수레 당황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손수레 리어카 사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횡단보도 신호에 차량이 멈춰섭니다. 자,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이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오시는데 차량 앞에 딱 세워놓고 인도 쪽으로 올라가시네? 할머니 저 가야 되는데 이거 치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파란불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치울 생각은 안 해. 야, 네가 피해서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박 변호사님. 아침에 출근길인데 할머니가 글쎄요 리어커가 저렇게 도로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일단은 저렇게 세워놓고 역주행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세워놓고 결국은 화를 내셨다 합니다. 내가 왜 피해야 되는데? 라고 화를 내니까 지금 이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이 후진을 해서 피해갔던 모양새인데 사실 잘못된 거죠. 예. 손수레를 갖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게 차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보면 사실은 잘못된 상황인데 저게 더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예. 본인도 사고 날 수 있지만 교통 방해가 돼가지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후진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르신도 위험하고요. 네. 예, 이번엔 다른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우회전 차선이 지금 차선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안돼 아이고 이런 이번에도 손수레를 안타깝지만 이게 좀 할머니도 좀 다치셨다고 하고 양 변호사님. 이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할머님이 무엇보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을 사실은 하신 걸로 보여요. 신호등이 없죠. 조금 전에는 그나마 신호등을 건너와서 저기에 이제 손수레를 그냥 무단으로 세우신 경우고 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충돌까지 있었던 경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 차량이 100% 다 과실이 없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이 직진하면서 아예 차량을 안 보였다고 해야 될지 오른쪽이 전부 우회전만 하는 차량이 아니라 저 오른쪽 차선도 직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상호도 조금은 살펴야 되는 의무가.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누가 또 그것까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또 법규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억울하지만 약간의 손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뒤에 이게 좀 빠져가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이 의자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의자가? 예. 아유 아깝다. 진짜 넘어질 수 있었는데. 박 변호사 얘기할 때 넘어졌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농담입니다. 우리 출연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자, 짜장면이 먼저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동네 한 골목길인데요. 차량이 지금 거의 중앙선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 잠시 정차한 거겠지 땡! 시동이 꺼져 있습니다. 이거 주차한 겁니다. 뒷차가 경적을 빵빵 울려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소장님, 네. 앞서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엄청 급해 보이잖아요. 저 중앙선 거의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경적 빵빵 울려도 안 나오고 그래서 누구라도 아픈가? 뭐 혹시 내가 뭐 잠이 덜 깨갖고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저 주인이요 가족들하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있었답니다. 아, 어쩜 좋아. 네. 오늘 왜 이래 다들 뉴스가 이게. 예? 네, 결국에는 이제 목격자가 해당 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했고 과태료는 부과됐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박 변호사님,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그 짜장면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게 지금 두 가지가 위반이 된 겁니다. 역주행에서 지금 정차가 돼 있거든요. 중앙선 침범이 하나 있고요. 아, 그렇죠. 주정차 위반이 돼 있습니다. 예. 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범칙금 부과 사항이 되는데 중앙선 침범 9만 원이고요. 주정차 위반 4만 원입니다. 13만 원은 지금 좀 내야 돼요. 아유, 짜장면 지금 싼 데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싼데. 13만 원짜리 짜장면은 아닌데. 그래서 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저기 지금 주정차를 해놓고 갔는데 짜장면이 싸다 하더라도 저 1,500원짜리 짜장면을 하는데 과태료는 진짜 1,500원? 13만 원 한대. 13만 원. 저 집이 어디? 그러면 거의 뭐 팔보채 그렇죠. 뭐 라족이 다 시킨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20-30명 가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근데 의자는 괜찮습니까? 네, 조금 놀랐는데 뭐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 영동에 사시는 박혜영 여사님, 지금 혹시 짜장면 드시고 계신가요? 오른손엔 젓가락, 왼손엔 그릇 꼭 붙잡고 계십시오. 리모컨은 건들지 마시고요. 셀러비에선 보기만 해도 이런 즐거움이, 귀여움이, 재미가, 포인트가. 셀러비에선 보는 즐거움에 쌓이는 포인트까지. 셀러비로 놀러와. 당신의 엉덩이는 무게싱업 중. 압력을 넓게 퍼뜨리는 베타젤의 압력 분산 기술. 베타젤,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밸런스온 베타젤. 10대 청소년들이 골목에서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폭행 장면은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난 10대들의 집단 폭행을 알아봅니다. 오늘 가장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틀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장소는 서울 천호동의 한 공사 현장 근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으슥한 곳에서 여학생 한 명을 5명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 피해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로 지지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고요. 가해자들 피해자를 때려놓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목격자가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오디오까지 함께 듣고 가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웃으면서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저는 그런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뺨을 때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피해 학생한테 뭐 엉덩이를 까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옆에 다른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폭행을 행사하면서 돌아가면서 발길질을 하는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폭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프지? 라고 계속 조롱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명이 한 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이른바 군중의 심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피해 학생한테 조롱과 폭행을 같이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한 분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경찰 왔습니다. 현장에. 가해 학생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이 영상 찍으신 분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그럼요.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었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침 또 저기서 경찰 지구대가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하네요. 경찰분이 바로 출동을 해서 이제 거기 학생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했던 얘기가 저희 생일빵 했는데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경찰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면서 몇십 분 동안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생일빵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일단 학생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했다고 여기까지 이제 목격자분의 얘기입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생일빵이라는 거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맞은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뭐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앞서 보신 그 상황이 축하의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말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생일빵 아닌 담배빵이다. 뭐 계속 좀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또 상황은 어떻게 이어진 건지 마저 좀 보시죠. 소장님 저는 이게 참 뭐 말도 안 나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 청소년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10대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그 처음 시작 연령도 너무 어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좀 이제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영상도 보면 이 지금 가해자 아이들이 뭐 특별 맥락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재미로 저러는 걸로 보이잖아요. 서로 때려도 때려 번갈아가면서 때려 뭐 옷 벗겨 말어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데 저 당하는 아이는 저 고통이 평생 트라우마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대 다수이기 때문에 때리는 아이들은 이 범죄를 n분의 1로 나눠서 감당하지만 저 받는 아이는 5배, 6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의 마음을 안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소장님 방금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1990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송파동 한양 아파트 1차 그 앞에 골목에서 맞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 동네 깡패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돈을 이렇게 뺏겼었거든요. 아니 그 일이 지금 3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또렷해요. 공교롭게도 저는 오늘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제 또래인데 학교폭력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느냐고 상담했습니다. 50이 넘어서까지도 상처가 있어서. 오늘 상담하신? 네, 오늘 전화로 일단 1차 상담을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는. 저 경찰이 일단 지금 조사를 했고 또래들 중에 한 명하고 피해 학생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까지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범행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런 상황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유를 가져다 대겠어요. 저 피해 학생 지금 얘기하잖아요. 돈만 주고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담배로 그렇게 한다는 건 담배 때문에 상처가 평생 남을 수도 흔적 남잖아요. 차라리 그거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냥 그걸 하겠다. 차라리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리잖아요. 저거는요. 정말 저도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소장님 지금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 변호사님 연령대 분이 학교 폭력 그 트라우마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상담을 하셨다니까 저는 진짜 이건 확 와닿네요.
근데 저는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학교 폭력도 그렇고 가정 폭력도 그렇고 심지어 군대에서의 트라우마도 중전이 되셨는데도 그 고통이 무의식이라는 게 시공간을 초월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지났는데 어렸을 때 받은 어떤 폭력이라던가 성적인 어떤 폭력 이런 거는요. 정말 그 깊이 나가서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꿈속에서 나오고 재현되고 너무 큰 트라우마를 주고요. 지금 오늘 이 피해 입은 저 학생도 뭐 안 봐도 너무나 심리적인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진술을 꺼리고 있대요.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의 학교 폭력은 저 때는 어른들보다도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경찰들보다도 저 또래 집단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데 말은 못하는데 상처는 깊이 박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진짜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 나이 또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기 학급, 자기 학교가 온 세계관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저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라, 뭐 상담받아라. 그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사실 뭐 저희 딸이나 아들 저희 또래 같은데 사실 대화를 또 나눠보면 부모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 학급, 친구 그게 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기가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단 폭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위험한 물건, 담배를 이용해서 폭행,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입건이 됐고요.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일몰 이후에 지금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바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 분리 조치를 취하고 부모하고 같이 나중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짧게 그냥 뭐 크면 정신 차리겠지 뭐 하고 보통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모두가 지금 학창 시절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런 애들 다 학교 다닐 때 경험하셨잖아요. 크면 절대 넘어가지 않고요. 또 저희가 학창 시절 때하고 또 달라진 게 뭐 인터넷으로 SNS로 이걸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분리가 안 돼서 지금도 물론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떤 법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나름의 조치들도 연구가 돼 있긴 하지만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 전학 이런 거거든요. 뭐 교실을 옮긴다든가 안 끝나요, 그걸로.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그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연구와 투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리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인천의 한 빌라 출입구가 찍힌 CCTV 화면입니다. 사진 속 패딩을 입은 남성이 한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윽고 이 남성은 누군가의 집 앞에 무언가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여성은 뒤늦게 집 앞에 놓인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두고 간 물건이 바로 속옷과 립스틱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남성.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속옷과 립스틱을 두고 사라진 걸까요? 이게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남성이 범행을 시작한 게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인천 빌라에 사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행동을 시작을 한 건데요.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간 뒤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을 두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여성들 당연히 경악을 했겠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2달 정도 수사한 끝에 이 남성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이 남성과 피해자는 뭐 같은 건물에 살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살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일면식은 없던 상태였고요.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속옷을 지가 왜 속옷 선물을 왜 해요? 선물이 아니죠. 뭔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아는 관계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집에 갔고 이 주소를 알아냈느냐 이것을 경찰에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여성을 만났고요. 그 여성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쫓아가든지 이래서 주소를 알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연히 관심이 생겨 집을 알아내서 범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경찰에서 이걸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젊은 남자가 또래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뭐 당연한 거잖아요. 자, 네. 그러면은 모르는 사이면 가서 저 죄송한데 저 좀 관심이 있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 지가 왜 속옷 선물을 왜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좋았다,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럼 뭐 얘기라던가 아니면 꽃이라던가 뭐 초콜릿이라던가 일반적인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속옷과 립스틱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속옷을 누가 사줍니까? 아무나 사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다 큰 딸한테는 속옷 사주기가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성적인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나의 성적 대상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없었지만 성적 침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딱 그거예요. 왜 하필 속옷이었을까? 분명 내가 선물한 이 속옷을 저 여성이 입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을 겁니다. 응? 상상했겠죠? 본인의 성적 판타지에 그렇게 막 도취가 됐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 이게 커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제 바로 신고를 하셔서 막을 수 있었고 경찰에서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일단은 수사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정말 또 지금 모호한 부분은 과연 이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용은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게 집안에 몰래 들어가거나 있으면은 다른 법령이라 적용이 가능한데 집 앞에 두고 가서 주거침입도 아닌 것이고 또 근데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건물 안인데 저기가 이제 시정장치 같은 게 없거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도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했던 저긴 거잖아요. 공용 공간. 네, 공용 공간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느냐가 또 따져져야 되는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까지 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추가 수사를 해보긴 할 겁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또 한 번만 저런 행위를 했다라면 더더군다나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경우가 참 모호하긴 한데 참 피해를 입은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상황이죠. 이게 처벌이 쉽지가 않다니까 더 좀 당황스러운데. 자, 그런데요. 이번엔 또 전 직장 동료의 집에 이번에는 집 안으로 몰래 찾아간 남성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섰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장실 찰칵. 이번에도 또 속옷이네요. 슬쩍. 이 기자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8월에 한 20대 남성이 이제 20대 여성 집에 찾아가서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서 이제 집에 침입을 했고요. 화장실 내부 사진을 4-5차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걸려있던 이제 속옷을 훔쳐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전 직장 동료의 집이었습니다. 이 직원이 이제 퇴사 직전에 신상 정보 파일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해서 이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갔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뜯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파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내부를 이제 뭐 또 이렇게 속옷을 아예 또 슬쩍. 소장님 이게 진짜 뭡니까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요. 뭐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드러내놓고 성도착증인 거죠. 일단 관음증, 남의 화장실을 찍었다는 거 이제 관음증이고 뭐 다 뜯었으니까 본인 컨트롤 능력도 없습니다. 뭐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다가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던 동료의 속옷을 지금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품 음란증, 남의 속옷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뭐 뺨에도 대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도착증이죠. 그러니까 성도착적 행동을 가진 사람의 범죄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절도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와요? 네, 훔치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거 절도하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임의로 알아내서 속옷 절취 또 뭐 찍고 이런 것들이 죄질이 너무 안 좋다. 그렇지만 아마 이 남성이 초범이고 이 범행을 인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 역시 충격은 받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들으신 것처럼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자, 상대는 나의 집 주소를 압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나의 고소로 앙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고로 피해자인 나는 이사도 가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도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예? 이전 직장에서 알고 직장도 그만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피해자만 또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집행유예 선고라고 하는 게 당장 구속되진 않지만 이게 아예 처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제약도 분명히 따를 겁니다. 뭐 취업을 하거나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쪽에서 자신의 피해가 염려돼서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범죄를 가지고 단순하게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조치들이 그렇죠. 좀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만약에 그런 조치들 정말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걸 인정이 된다라면 배상하는 것들까지도 좀 이루어져야 더 어찌 보면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아이고 이거 이런 거 가지고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처벌만 능사는 아니라고 늘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중학생들이 주차돼 있던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최근에도 차를 훔쳐 강원도로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파헤쳐봅니다. 자, 또 공교롭게 학생들 문제입니다. 차를 훔쳤습니다. 이번엔 정말 백주 대낮에 도로변 앞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먼저 영상을 보면서 이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한 정비소 앞 도로인데요. 저렇게 차가 멈추더니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 주차된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차가 움직이는데요? 차 움직이죠. 이제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저렇게 철제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시 나와요? 네, 그리고서 이제 직원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하하. 자, 영상에서 쾅 소리에 달려 나왔다가 학생들을 보고 멈칫했던 저 목격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드하고 펜다하고 문짝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그게 크게 부딪혀가지고 완전 다 교환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5명에서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 정도만 봤어요. 조그만 애들도 있고 좀 키도 큰 애들도 있고.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분이 보기에도 쟤네들 초등학생 진짜 어린 애들이었던 거예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세상에 차를 절도하고 있어요. 백주대낮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정차를 한 게 아니고 수리하려고 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넣어놓은 것을 빼려 하다가 운전이 미숙하니까 결국은 부딪혀서 더 이상 못 뺐던 상황인데 이 신고자가 그것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아닌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여섯 명인데 되게 어린 아이들이 10대들이 저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저 차도 훔친 차.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하얀 차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뭘까요? 혹시 휘발유가 다 돼서 야, 이제 이 차 못 타겠다. 새 차 훔치자 이랬던 걸까요, 이거? 저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차 한번 타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범행 자체가 저 차를 가지고 무슨 금전적인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 아이들은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미 삼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선 방금 저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저 차도 한번 타보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의 목소리가 슬프네요, 진짜.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럴 줄 알았어요. 풀어줬더니 또 훔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 소장님도 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 그냥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야, 이거 이 차 뭐 몰만큼 몰았으니까 저거 지금 사람도 주변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저것도 한번 타볼까?
애들이 이게 아니 네. 세상에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어제 저는 뉴스룸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보통의 이런 10대들 차량 절도 범죄가 깜깜한데 사람 없는데 이런 주차장 이런 데서 했는데 백주대낮에. 네.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도 더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는 지난달에도 서울에서 차를 훔쳐서 속초를 갔다가 또 뭐 고양시로도 달아났다가 걸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죠. 제목처럼 풀어줬더니 얘네가 중단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신나서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청소년 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재범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 범죄가 있죠. 뭐 살인도 있고 강간도 있고 굉장히 뭐 심각한 범죄가 많은데 10대 청소년들이 맨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작은 범죄부터 저지르다가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절도, 그것도 심각하게 자동차 절도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되거나 따끔하게 훈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해도 되는구나. 학습되고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이제 촉법 소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저희가 뭐 벌써 몇 번째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이었던가요? 나 촉법 소년이에요 했는데 생일 지나가지고 아닌 걸로 돼가지고. 네네.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광주에서 중학생 2명이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이제 목포에서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학생들이 저 촉법 소년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만 14세가 넘었고요. 더 이상 촉법 소년이 아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은 성선설을 믿으시고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얘네들. 그러니까 촉법소년, 저는 성선설이라기보다는 그 또래는 아직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신체적으로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렇게 40차례가 넘어가도록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중간에 막을 만한 장치들이 어른들은 뭐라고 있었지? 왜 손을 놓고 있었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년법 내에서도 저렇게 반복된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는 긴급 처분을 해서 교도소라든가 구치소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는 있거든요. 그것도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쪽으로 반복 훈련이 학습이 된 거예요. 이것도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연령을 낮춰도 저거 아까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그럼 뭘로 할 거예요? 연령 몇 살까지 나누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벌이라는 것을 피했다는 것만으로 자꾸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 채팅창은 성악설이 우세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남성이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한 30대 남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앉아서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들이밀었어요. 네, 이게 평일 낮 서울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이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이민 겁니다. 귀 부위, 그러니까 얼굴 쪽을 이제 피해자가 다친 건데요. 아유.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게 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본 적도 없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난데없이 흉기를 휘두르니까 일단 다른 칸으로 몸을 피했고요. 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뭐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평소에 다니실 때 흉기 들고 다니십니까? 당연히 안 들고 다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네. 일단 정상은 아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예. 무슨 범행으로 해서 흉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흉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을 했고 동기도 사실 별로 없어요. 또 뭐 예컨대 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게 취하지도 않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동기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귀 부위, 얼굴 부위죠. 사실은 생명에 지장을 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자, 12월 30일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진짜 대낮에 그것도 객차 안에서 도망쳤죠. 네, 그런데 영무원이 쫓았다면서요. 도망쳤고 신고가 있어서 영무원이 역사 안에서 바로 쫓았는데 역사를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영무원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번호판 조회를 통해서 추적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 택시 기사분이 아니 손님이 탔는데 흉기를 가지고 탔고 행색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그 신고 장소로 출동을 해서 주택가 골목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 당신 왜 그렇게 흉기를 휘둘렀어? 그랬더니 답변이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봤더니 초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초면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횡설수설의 차원입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내가 뭔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네,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약간 좀 혼란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나를 피해를 입힌 어떤 대상이나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보복 감정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장님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제 내담자 중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면 다 나를 욕하거나 나한테 뛰어오려고 자기네끼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특정 다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법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동안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걸로 좀 약은 오랫동안 먹어왔고 예전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우울한 감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솔직히 불면증은 말이죠. 저도 되게 심한 불면증을 지금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박 변호사님을 향해서 막 해코지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잠 잘 못 자는 사람 많죠. 예. 우울증 있는 경우도 많고요.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을 좀 해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권 사항이고요. 특히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기로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양극성 장애나 망상 장애, 뭐 극심한 분노 조절 또는 충동 장애가 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것을 진단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주장은 하지만 그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9일날 1심 선고가 있었다고요? 네, 징역 5년형 선고를 했어요. 뭐 미수범죄 치고는 꽤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수라는 범죄가 이제 목적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경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형량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 경우는 피해자가 다쳤잖아요. 예. 정말 아찔했던 그렇죠. 순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이미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반면에 실제로 우울증 치료는 또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 5년 선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우울증, 불면증 있다고 다 저러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하죠.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김 씨는 최근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을 맺을 당시 김 씨는 차 한 대에 주차 공간을 약속받았습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확실한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야근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서 김 씨의 자리에 낯선 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무단 주차를 하는 사람은 바로 주차 공간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김 씨는 물론 집주인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항의도 했지만 이웃 주민의 무단 주차는 더욱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견인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말에 김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는 얌체 차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 주차 시비 문제는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누구든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채팅창 들어오셔서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세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백다희 아나운서는 또 주차 시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면허가 없어서 아직 주차 문제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반대로 양원보호 앵커는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데서 혼자 계속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 일상 다반사였죠. 그런데 앞서 저희가 뭐 소개하는 반장픽에서 소개하는 만큼의 뭐 과격한 쪽지를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더군다나 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행여 뭐 시비가 붙었는데 잠깐만 JTBC 뭐 이러면은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혹은 회사에 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죄인 이련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 네? 대답 됐죠? 충분히 됐습니다. 몰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답이 늦어? 자, 알겠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수고했고요. 자, 오늘 소개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걸 저희가 조금만 각색을 해봤는데 이 기자는 혹시 그런 시비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많은 곳에 계속 살아가지고 그렇게 막 시비를 걸거나 뭐 이렇게 시비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 김 씨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총 4세대인데요. 맨 위층에 사는 집주인과 2층에 사는 세입자, 그리고 1층 사는 김 씨, 이렇게 3집이 살고 있고요. 반지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상가 세입자, 이렇게 한 명이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총 4대인데요. 집주인이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2대를 세입자 둘이 각각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상가 세입자도 낮에 주차 공간을 이용하긴 했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기 때문에 김 씨와 겹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기로 아주 유명한 동네라고요. 그렇죠. 단독 주택도 많고 다가구 주택도 많고 빌라가 많은 주택가 이런 곳이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 여기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옆에 공간에다가 원래 본인이 땅인 것 같아요. 그 건물을 헐고 주차 공간을 조금 확보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집주인도 아마 여기 좀 되려면 되고 세입자들도 아마 좀 걱정 없이 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 사파 나온 것처럼 필로티 구조로 그렇죠. 저렇게 딱 1층을 비워놔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런 데는 아무래도 좀 그 관리비 임대료를 좀 더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김 씨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주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동네가 주차가 워낙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월세가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조금 더 내고라도 주차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주차가 뭐 약간 걸릴 때도 있지만 다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나눠서 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세입자 가게 하시는 분도 가게가 반지하라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주차가 편하니까 내가 여기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차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그 세입자들이 잘 마음이 통해서 서로 돕고 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주차 시비 같은 거 생기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시죠? 뭐 주차 시비 저는 주로 대중교통만 타기 때문에 주차 시비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진짜
얄미워 죽겠어. 아니 진짜 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방금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니 박준 변호사 알잖아요. 저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거. 알아도 좀 방송 중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아 진짜 논란이 생길 것 같으면 일단 차문 열리고 사과부터 한다고 무조건 그 얘기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정말 우발적인 범죄는 감정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사소한 폭행에서 그치기도 하지만 폭행도 사소하진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칠 때도 다행이지만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거는 2018년도 사건인데 저 이웃지간의 주차 문제로 이 말썽이 있었고 자신의 지금 빗자루 드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차를 빼기 어렵게 주차를 했다라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옆에 있는 저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지금 아내분이 그러지 마 여보 하면서 지금 아이고 아내도 막 쓰러질 정도로까지 돼버린 거예요. 저런 정도면 사실은 저게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저 부러졌네 빗자루. 아이고 세상에. 야, 그래가지고 진짜 저런 데서는 뭐 차단기도 이렇게 해보고 못 들어오게 또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 쌓아놓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꽃갈 같은 거 해놓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는 뭐 주차 시비 같은 거 저도 사실은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전화가 와서 좀 빼달라고 해서 정말 그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왔을까? 잘 돼놓은 것 같은데 빼놔라 해서 혹시나 제가 좀 선을 밟았나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제가 써주는 번호를 착각을 하고 아마 딴 차 전화를 해가지고 어딥니까? 여기 판교 맞습니까? 한참 대화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얘기를 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잘해주려고 하죠. 시비 붙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작은 곳은 이 차단기 같은 거를 입주민들이 동의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적법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싼 월세를 감수하면서 확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거잖아요, 이 김 씨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왜 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차를 내 주차 공간에 세우지 못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씨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이 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근하는 날에는 자정이 다 돼서야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뭔가 낯선 차가 내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놓는 거죠.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면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옆 빌라에서 차 주인이 나와서 차를 빼주곤 했습니다. 진짜 번거롭긴 해도 차를 빼달라고 할 때 빼줬으면 큰 분란이 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자, 처음에는 좀 잘 빼줬던 것 같아요. 이분도 이해가 되는 게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밤에 와서 계속 돌다가 찾다 보니까 하나가 비었어요. 늦게 되고 싶겠죠. 됐는데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빼달라니까 바로바로 빼줬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기도. 어떨 때는 12시 이후에 하니까 아이고 내가 술 마셨다고 차키 주면서 당신 운전해서 갖다 놔라. 차를 딴 데. 무슨 소리야? 그 불안하잖아요. 운전 특약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보험 문제도 되고 접촉 사고 일어나면 책임져야 될 상황도 될 수가. 본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죠. 운전했을 한정 특약 때는. 걸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그 차 놔두고 내 차를 공용주차장에 대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본인이 좀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나중에는 전화를 하니까 아예 안 받아요. 어차피 네가 공용주차장에 대라. 이렇게 좀 심보를 가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늦게 퇴근하잖아요. 이제 저도 요즘은 아닌데 요즘은 저는 제가 사는 곳에는 이제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여긴 뭐 그냥 딱딱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저도 저랬을 때는 맨날 저는 한 10시, 11시 이때쯤 오면 맨날 누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한번 진짜 어떻게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혹시 JTBC 이럴까 봐 제가 그냥 넘어가고 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또 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 약간 사람이 좀 스스로 얄미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쟤 바로 넘어가 주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 뭐 경고 문자 붙이기도 하고 뭐 신고도 해도
이게 사람이 가만히 세보니까 걔도 뭐 딱히 뭐 방법이 없네 저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전화도 아예 안 받아버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서 있는 자동차도 다른 사람 또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면 공용으로 쓰는 데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재산 문제가 민사상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지금으로서는 바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고 그거를 알게 된 거,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들 해봐야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런저런 경험담들이 많으신지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수진 기자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미안하다면서 바로 달려와서 차를 빼주다가 이제는 뭐 약간 BJR, 배째라 분위기로 가는 이 심리는 뭘까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의 그 건물에 세운 차를 견인할 수도 없고 스티커를 붙일 수도 없다라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남의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빨리 빼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빼줬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래봐도 이 사람들 내 차에 스티커도 못 붙이고 내 차에 해코지도 못하고 견인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정말 매너가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나중에는 고가를 세워놨는데도 그냥 고가를 치우고 자기 때 차 넣어놓고 전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랑혜리님이 딱 그 말씀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권리가 되죠. 예. 둘리. 이럴 땐 좀 웃어주셔요. 뭐 우습습니다. 예. 우습대요. 네, 상당히 우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분위기를 괜히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 이거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애매하죠. 지금 양 변호사님이 일부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예컨대 도로에 노란색 실선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정차가 됩니다. 뭐 구청이나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견인도 가능한데 정말 사유지예요. 선은 꺼 있지만 그 선은 그냥 우리가 그은 선이지 법적으로 교통법적으로 필요한 도로법적으로 의미 있는 선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유지예요.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견인해달라, 불법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법으로 따져보면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남의 토지에 살짝 가면서 하루에 그 토지 사용료 정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고 문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컨대 차를 대면 당신 내 차량이 내 사유지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주차가 돼 있다. 여기 하루 차용료는 얼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경고문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안 지키면 그만인 거고요. 진짜. 무단으로 좀 옮기다가 만약에 차량에 흠집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건데. 자, 그런데요. 반가운 소식이라면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이거 뭔가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서요?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요. 이런 사연 때문에 민원 제기한 건수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국적으로 7만 6천여 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국민 분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년 2월경부터는 뭐 아파트나 빌라 이런 주차장 같은 것들 다른 사람 주차장에 이 주차를 했었을 경우에 범칙금 부과를 하고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비올라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우리 집 대문 맞고 누군가 차를 버렸는데 그 차량 견인에 10개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구청도 계속 들락거리시고 주차가 아니라 버리고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앞에 내 차를 주차해 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그 차도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이 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일본으로 가보시죠. 어우. 네,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가 종이 상자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자, 서로 상자를 독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강아지가 고양이를 상자 밖으로 밀쳐내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균형을 잃은 고양이가 그대로 밀려서 상자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자는 고양이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들이 상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제 강아지가 고양이를 밖으로 밀어냈는데 상자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뭘요? 알고 보니까 저 강아지가 상자 밖으로 내보낸 고양이를 다시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가 쫓아내보냈는데? 네. 사실 저 강아지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상자 안으로 고양이가 뛰어 들어오자 강아지는 행복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저게 실수로 고양이를 상자 밖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아, 둘이 원래 친하구나. 네,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던 건데요. 언젠가는 고양이가 강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픽 과테말라로 가보시죠. 자, 과테말라 시티의 어느 동물원인데요. 연못 앞에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코끼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보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코끼리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게 연못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영양인데요. 영양 한 마리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대자 이를 본 코끼리가 사육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양이 물에 가라앉을 듯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코끼리가 코를 뻗어서 영양을 구조하려고도 합니다. 이마저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결국 이 코끼리의 경고를 들은 사육사가 연못 안으로 몸을 저렇게 던졌고요. 가까스로 영양을 연못 위로 끌어올리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야, 그것도 저걸 야, 얘 위험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였구나. 코끼리가 진짜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나 봐요. 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미국인데요. 자,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차고 싸움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패싸움? 자,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이 이들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싸움 맞습니다. 딱 봐서 또 패싸움. 예, 고등학생. 미국 투손 하이스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안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패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체포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놀랍게도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파덜 아버지였습니다. 좀 나오죠? 아니, 아버지가 그 학부형이 그 학교 학생들하고. 맞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40살 남성 윌리 스미스입니다. 이날 학교에 두 아들을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아들 둘이 전날 다른 학생들과 마차를 빚는 바람에 빨간 옷. 맞습니다. 빨간색. 그가 직접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이 그 다른 학생들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뒷문으로 나가라고 스미스한테 요청을 했는데 스미스 씨가 이를 거부하고 두 아들과 함께 학교 정문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학생과 두 아이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요. 스미스 씨 한 학생한테 주먹을 날리면서 갑작스럽게 패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like a bunch of fights at once. When I was on the phone with her, you could just hear a bunch of screaming on the other side. And then I was in a different building and I could hear all of like the police and the firemen and everybody.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때려요, 그쵸. 학생을. 당시 스미스 씨 다른 학생들이 서로를 폭행하는 모습 영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싸우는 모습 담겨져 있죠. 결국 스미스 씨가 교육기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또 몸싸움을 벌인 15살 소년도 함께 체포가 됐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스미스 씨의 얘기에 따르면 학생과 싸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생이 자기 아들을 먼저 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어느 가정집에 CCTV 포착된 영상인데요. 반대편 도로에 아마존 택배 차량이 도착했어요. 택배 기사가 아마 차에 급하게 내리더니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배달 물건이 뭐 있었던 건지 차를 도로에 잠시 세워놓고 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때 화면의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납니다. 택배 차량 앞에 멈췄어요. 왠지 불안합니다. 아니, 불안해요. 맞습니다. 자, 오토바이 딱 서드만 뒷좌석에서 누군가 내려요. 그래서 곧바로 아마존 택배 차량 쪽으로 향하더니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이 택배 차량 오토바이와 함께 스타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택배 기사 너무 놀라가지고 다급히 쫓아가 보지만 택배 차량은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차도둑! 도둑! 절도범 맞습니다. 택배 차량을 깔끔하게 통째로 훔쳐서 갔고요. 이 때문에 이 차 안에 있는 물건도 물론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도둑들은 현장에서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당시 택배 차량 안에 차키 열쇠가 꽂혀있던 탓에 절도범이 손쉽게 차량을 훔쳐서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도 사건으로 택배 받지 못한 고객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도망친 절도범 일당이 하루빨리 검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진짜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차키 이렇게 꽂아놓고 잠깐 자리 비운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고요. 아마 저 오토바이 저 사람들 노렸던 것 같아요. 택배 기사분들이 약간 저런 모습을 이어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둘이 와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품을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오늘 사연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은 사반가족 인스타 아이디 콩나무님인데요. 보여주시죠. 아, 사반가족 미니비숑 비니입니다. 비니. 걔 이름이 비니. 자, TV 화면에 반려견 보살피라는 유언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런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말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자, 저는 처음에 그냥 순간 포착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동영상입니다, 지금. 진짜 미동도 없이 계속 화면을 보고 있어요. 남일 같지가 않았나 봐요. 이거 지금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고 진짜 개입니다, 이거. 이 놀라운 집중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경청을 보여주네요. 경청과 몰입. 강아지계의 최고 두뇌 뭐 이런 아이가 아닐까. 야,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 깡패들 반가워. 괴물 형사 마동